안녕하십니까. 산업기업직무 분석 마스터 강의를 맡게 된 고호성입니다. 이번 강의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취업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산업 그리고 기업 직무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고요. 강의를 듣는 가운데 퀴즈가 하나 나갈 것입니다. 그 퀴즈는 여러분들이 만족도 조사했을 때 이 영상을 끝까지 다 보았는지에 대한 체크의 개념으로 진행을 하오니 꼭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무적합성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는 최근 들어 계속 사람을 뽑을 때 이 사람이 회사에서 이 직무를 얼마나 잘 해낼지에 대한 부분을 가장 집중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시하게 평가하고 그것이 가장 뽑는 핵심 체크 포인트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직무 적합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직업과 직무, 직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혹시 직업, 직무, 직군을 구분할 줄 아십니까?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 이것을 직업이라고 하죠. 직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는 곳에서 실제로 직업 중에 실제로 그 일을 하는 업무를 직무라고 합니다. 직군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비슷한 어떤 그룹끼리 모아놓는 것을 직군이라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저는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주로 하는 직무는 아무래도 취업 교육이기 때문에 취업 직무, 취업 강사가 저의 직무일 수 있습니다. 강사라는 직업은 노래 강사도 있고요. 영어 강사도 있고요. 수많은 강사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집중하는 강의는 취업 강의, 이런 부분을 직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직군은 저를 교육 직군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관이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 경찰관 중에 경찰관들이 실제로 회사에서 경찰서에서 교통경찰이나 강력경찰이나 그런 경찰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을 바로 직무라고 할 수 있고요. 경찰 공무원이라는 직군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을 뽑을 때 직무로 뽑는 경우도 있지만 직업으로 뽑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을 뽑을 때는 경찰관이라는 직업으로 경찰 공무원인 직업으로 뽑지 그들을 교통경찰을 뽑는다, 강력에 뽑는다 이렇게 하지 않겠죠. 물론 특채의 개념은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경찰 공무원의 경우 그렇게 뽑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직업들이 직무 중심으로 뽑긴 하지만 직업 중심의 어떤 채용을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용 시내가 코로나 이후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로 많은 직업 채용 방법에 대해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수시 채용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올라갔죠. 아무래도 예전에는 공개 채용을 뽑아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그 직무에 보냈다면 이제는 실제로 필요했던 직무에 사람을 뽑는 수시 채용이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AI 채용이라든지 언택트 채용들이 많이 생겼죠. 그리고 실제로 경력직 채용을 강화하면서 신입도 뽑지만 수시 채용을 통한 경력직도 많이 뽑고 있다는 것 분들이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 그리고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규 채용 등 그리고 ESG 관련된 채용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무중심 채용이 73% 이상 많이 늘었다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예전하고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기업 내 면접관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지만
외부 전문 면접관들을 정말로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기업에 있는 인사 담당자들이 각 부서에 있는 책임자들 데리고 사람을 뽑았다면 최근에는 채용 전문 면접관들을 뽑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채용 전문 면접관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뽑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이렇게 자기는 이런 사람들이 일을 잘한다. 그리고 난 이런 사람들에 대한 본인의 경험이 아니란 실제로 데이터 중심으로 사람들을 뽑게 하기 위한 채용이 많이 늘어났죠. 실제로 뭐 디지털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디지털 역량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뽑아요. 예전에는 들어가서 많은 것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했다면 최근에는 사람을 뽑기 전에 그 사람의 갖고 있는 어떤 4차 산업에 대한 이 지식이라든지 기본적인 디지털 역량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프트, 소통, 협력 등이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됐고요. 그런 내용을 조금 이따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 채용보다는 수시 채용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 그리고 ESG, 이것이 실제로 기업의 채용에 굉장히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그런 교육을 많이 참고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채용 방식은 계속 변화되고 있고요. 하지만 채용 방식이 바뀌었다고 해서 예전에는 그 사람이 좋은 인재였는데 채용 방식이 바뀌면 좋지 않은 인재로 바뀌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채용은 방식이 바뀌는 거지 인재를 뽑는 기준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들. 그래서 평가 방식이 변하는 거지 평가의 기준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직무 지식 그리고 직무 역량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직무에 대한 기준의 평가가 예전엔 알고 있는 지식, 직무 지식이라는 건 이런 직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직무 역량이라는 기준으로 사람을 뽑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새로운 것이 자꾸 도입이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이후로 디지털 시대가 돼서 계속 많은 것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그 변화되는 과정에서 굳이 내가 알 필요가 없는 직무 지식은 자꾸 배제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새로운 직무 지식이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그걸 빠르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똑하여 좋은 성과를 내는 그런 사람들을 직무 역량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람을 뽑는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베스트 피플입니다. 뭐냐면 두루두루 다 잘해요. 학점도 높고요. 영어 성적도 좋고요. 이 친구 뭐든지 잘하겠네 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평가의 요인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요인들이 전체적 종합점수가 높은 사람을 뽑았던 것이 예전이라고 하면 지금은 right people. 결국은 그 직무에 맞는 사람을 뽑고 그 사람을 우리가 채용하는 방식으로 되어가고 있답니다. 실제로 예전 같은 경우는 것은 보이는 부분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이었다면 이것은 지금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라 평가를 하고 있고요. 빠르고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서 어떻게 변할지를 알 수 없는 이런 시기, 그리고 그런 시기에서 그것을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싶어 합니다. 혹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아십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이 바뀌는 것을 혁명이라고 하고요. 산업을 통해서 바뀐 것을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네 번째 산업혁명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산업혁명은 기계의 등장, 그래서 증기기관이 가장 중심이었죠. 말로 이동하던 시대에서 빠르게 기계로 무거운 것을 옮기고 사람이 이동하는 것들, 그런 어떤 마력의 평가에 대해서던 몇만 마력하면 몇만 마리의 말이 끄는 힘과 속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증기기관이 1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되었고요. 그 이유는 전기가 들어오게 됐죠. 전기가 들어오면서 바뀌었던 산업혁명은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이 발전되게 되고요. 그때부터 공업력이
빠르게 컨베이어 벨트 같은 것이 발달하면서 많은 공정들이 자동화 시키기는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특히 좀 더 자동화되기 시작했던 것들, 사람이 아닌 기계가 모은 것을 샀던 것은 바로 컴퓨터의 등장이었고 그것을 3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은요. 3차 산업혁명은 실제로 자동화가 되고 명령을 넣어서 기계가 모든 걸 자동적으로 진행했었다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서는 바로 정보통신이라는 것이 생기고요. 예전엔 기계가 명령을 하는 데서 따랐다는 부분이었다면 지금은 기계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시절, 그리고 여기서 다른 먼 지역까지 바로 정보가 연결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쪽에서 명령을 내고 그것을 수행하는 부분 같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대가 필요하다는 역량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은 매스 피플이 아니라 라이트 피플에 대한 부분이 중요시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다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복잡해지고 직무 지식이 아니라 직무 역량이라는 평가가 되어 있는데요. 직무 역량은 이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핵심적인 부분들, 그리고 초연결적인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것을 빨리 받아들이고 그것을 빠르게 문제 해결하는 역량을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보는 시대가 되었죠. 그러면서 학습 민첩성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해졌습니다. 학습 민첩성이란 우리가 알고 있던 과거의 지식이 지금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이 많이 아실 겁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좋은 어떤 시스템이고 좋은 방법이었는데 시대적인 변화와 따라서 그것이 필요 없어지는 것들, 그것을 바로 지식 반감기라고 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지식이 된다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빠르게 익히고 그것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 부분들, 학습 민첩성이 필요하게 됐죠. 그리고 협업 능력이 필요했는데 예전에는 협업이라고 하면 한 기업에 오래 다니고 그 일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을 협업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다, 충성도가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워낙 많은 이직과 계속 경력직을 뽑거나 수시 채용이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이 이직을 하고 회사를 옮겨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식 직원을 뽑는 것보다도 어떤 TF팀을 만들어서 그 순간 그 업무를 해결해내는 그런 부분으로 많이 운영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협업 능력이라고 하면 짧은 기간 프리랜서들, 팀원들끼리 모여서 빠른 성과를 내는 부분, 그것을 최근에는 더 높은 협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의 빠른 소통과 성과를 내는 협업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시대가 되어 있죠. 디지털 역량은 계속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디지털 역량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필요한 디지털 역량만큼은 충분히 숙지하고 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모두 여러분들이 학교에 다니는 수업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회에서 나가는 것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창의적인 생각들, 그리고 혁신적인 부분들, 빠르고 적극적인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바라고 그런 사람들을 뽑아가고 있습니다. 기업 분석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대한민국 5대 기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1위 기업은 삼성, 누구나 이해하시죠? 삼성입니다. 그렇다면 2위 기업이 어딜까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2위 기업 하면 그때부터 헷갈리시는 게 있는데 2023년, 2022년을 기준으로서는 SK그룹이 2위 기업이 됐고요. 3위 기업은 현대자동차입니다. 선생님, 근데 현대그룹은 어떤가요? 현대라고 얘기하는데 현대와 현대자동차는 다른 기업입니다.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것들은 현대는요, 현대자동차와 전혀 다른 회사가 되었어요. 물론 처음 시작했었던 시작은 똑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부분으로 그룹으로 구분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삼성 역시 같은 기업이었던 곳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CJ나 신세계, 한솔 같은 기업들은 이병철 회장님이 만들었던 기업 자체가 지금은 쪼개져서 전혀 다른 기업이 되어 있죠. 근데 거기는 다른 이름을 쓰는 것이고 현대는 현대자동차, 현대그룹이라는 이름을 같은 비슷한 이름을 쓴다는 것들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위는 LG그룹이고요. 2022년 기준으로는 여기가 5위가 롯데그룹이었는데 2023년에는 포스코로 바뀌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될 거고요. 보시면 이제 현대그룹은 다른 기업이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1년까지는 현대자동차가 SK그룹보다 높았던 2위 그룹이었고요. 2022년 그리고 2023년에는 SK가 현대자동차보다 그룹의 순위가 매출액 기준으로 높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5위 같은 경우는 실제로 2022, 2023년, 2021년, 2022년 그전에는 계속적으로 5위의 그룹이었다. 롯데가 그룹을 차지하고 있다가 포스코로 바뀌었고요. 롯데가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입니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 기업 순위를 작성하십시오라고 하는데요. 1위부터 5위까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이 문제가 나올 것이라는 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해 드릴 것이 뭐냐면은 그룹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계속적인 이름들은 바뀌었었고, 현대차가 분리되는 시점은 90년대 같은 경우는 같은 회사였다가 나눠졌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혹시 삼성에 대해서 이 기업 분석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걸 참고하고 계십니까? 저는 항상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기업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이버에 삼성이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부분들인데요. 삼성은 당연히 삼성전자가 가장 지금 현재 삼성을 이끌어가고 있는 메인 그룹이긴 하지, 기업 계열사이긴 하지만 실제 삼성은요, 삼성물산이라는 회사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올라가서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가 메인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보셨으면 대한민국 6대 그룹까지 보면은 제조업 기반의 회사들이 주로 대한민국의 최고의 재계 순위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삼성은 시작 자체가 제조 회사가 아니라 물산으로 시작했다는 참고를 보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기업에 대한 부분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삼성에 대해서 분석을 하신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하시냐? 저는 일단 삼성을 검색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역사를 보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꼭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네이버에 검색을 하세요. 삼성전자 뜨고요. 삼성그룹 채용 뜨죠. 그러면 제가 한번 넣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 어떤 걸 보냐면 여기에 고객 지원이나 비즈니스, 그 다음에 지속 가능 경영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시면 여기 회사에 보시면 회사가 주는 자료들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면 원하는 것들, 회사에 대한 지속 가능 경영서 보고서가 있죠. 그러면은 이 보고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도 다운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것들, ES 데이터,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되고요. 또한 그 다음에 정책 문서, 대표가 수상들 수많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회사의 지원 동기를 쓸 때 우리가 사실 기업 분석을 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기업 분석을 하는 이유는 회사에 지원하기 위해서잖아요. 지원 동기를 쓰기 위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난 이만큼 알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쓰기 위해서거든요. 맞죠? 그런데 저는 정말로 놀라운 것은 회사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지 않고 그냥 인터넷에서 지원 동기에 써야 될 내용들 그런 것을 많이 쓰더라고요. 첫 번째 회사의 분석은 무조건
회사의 홈페이지, 그리고 회사에서 진짜로 제공해준 이 단어들, 내용들, 지속가능 경영사 한번 다시 볼까요? 그러시다면 여기 다운로드를 받으시세요.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CEO 메시지도 있고요. 그리고 자 보면은 삼성전자의 대표이사도 이름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원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매출액 같은 거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얘기를 했던 부분들 수많은 내용들이 다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먼저 검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어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 홈페이지에서 먼저 가장 많은 것을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의 그룹 채용에 대한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공고는 삼성은 보니까 다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기도 하고요. 어떻게 채용을 하고 있고 내용 언제 뽑고 이런 내용들이 모두 나와 있고요. 관계사 소개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전자 계열, 바이오 계열, 금융 계열, 서비스, 물산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원 가이드, 채용 프로세스 여기에 보시면 충분히 내용 채용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룹 차원에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회사 홈페이지에 꼭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현대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현대그룹은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가 분명히 다르다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현대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보던 CI가 아닌 이런 CI를 갖고 있고 이건 현대그룹의 CI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현대자동차와 현대그룹은 다릅니다. 자, 그럼 현대자동차 한번 볼까요? 현대자동차는요,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CI와 현대자동차의 CI는 다르죠.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있는 이런 현대의 CI는 이런 부분에서 찾을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회사에 들어가면은 많은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디지털 고객 지원 이런 데서 보시면 뭐 내용이 충분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현대에 대해 검색을 해보신다라고 하시면 현대에 대한 내용들이 충분히 여러분에게 제공을 해주는 서비스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의 제 핵심은 홈페이지를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제가 참고의 절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맥도날드 회장이 대학생들에게 있었던 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맥도날드의 주 수입원은 무엇인지 압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맥도날드의 주 수입원은 햄버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하는 회사라고 답변했었던 것이 일화가 있죠. 그 이유는 맥도날드가 들어가면 그 주변 땅값과 그 주변이 굉장히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맥도날드는 임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건물을 사거나 그 주변에 땅을 사서 맥도날드를 올린다고 하죠. 그러면 그 주변 물가가 올라가면서 그것을 판매하고 그 주변에 사전의 땅과 건물들을 판매해서 큰 수익을 남기는 것이 맥도날드의 전략이라는 것이 맥도날드 회장이 얘기했던 부분이죠. 그렇다면 현대자동차의 메인 수익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해볼게요. 자동차 판매가 현대자동차의 메인 수익이 아닙니다. 물론 자동차 판매를 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현대캐피탈이라는 캐피탈 서비스를 통해서 현대자동차는 메인 수익을 남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살 때 어떻게 타죠? 그렇죠. 활부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구매를 하게 되죠. 보시면 자동차 광고에 보시면 단순히 자동차의 어떤 기능에 대한 홍보를 할 때도 있지만 잘 보세요. 먼저 타시고 비용은 나중에 주십시오. 그런 어떤 캐피탈적인 서비스를 개념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역시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캐피탈을 이용한 수익 모델을 창출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기업마다 그들이 이용하는 매출, 가장 큰 핵심 수입원이 있다라는 것들, 그런 것도 알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놨는데 여러분들 참고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가장 핵심은 도전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유는 뭐냐면 계속 변경되는 세상에서 변화가 되는 세상을 도전적이고 창의적이고 혁신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뛰어들고 그것을 성과를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들이 핵심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들의 단어들, 키워드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한번 쭉 보시면서 회사가 원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라는 부분들을 찾고 그 키워드와 인재상을 조금 더 익숙해지고 그 내용을 숙지하신 후 이력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면접을 준비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우리가 직무 얘기하고 NCS 이야기를 하는데 NCS 이야기를 잠시 드릴까 합니다. 혹시 NCS는 이제 공공기관 취업을 할 때 많이 이용하는 부분들인데요. 실제 대기업에서는 많이 얘기하지 않죠. 그렇다면 무엇이냐? NCS라는 것은 일단 국가에서 만든 국가 직무 능력 표준,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을 많이 활용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우리는 이런 인재를 원합니다라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국가에 제출합니다. 이게 이제 국가에서 이제 원했던 NCS 기준이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표준적인 기술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서 다시 산업 현장을 보낸다. 그렇다면 스펙이나 어떤 무슨 학교의 영어 성적이든지 이런 것들이 이 업무를 하는데 필요가 없다면 이렇게 굳이 그런 스펙을 보지 않고 학교를 보지 않고 이 능력만 있으면 그 일을 해낼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NCS의 기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스펙타파라든지 블라인드 채용 같은 것을 많이 이용한다는 얘기를 하죠. 하지만 실제로 많은 기업들은 아직 기업 전문가들이 이 교육 현장에 있기보다는 산업 현장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원하는 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NCS보다는 좀 다른 어떤 기업에서 진짜 원하는 직무를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직군이라고 말했었던 부분들이 이렇게 총 24개의 대분류라는 곳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직군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한 클릭해 가다 보면 원하는 내용들 그리고 필요한 모듈들이 있다. 그래서 NCS 사이트도 취업을 준비하기 전에 한 번쯤은 들어가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CS는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있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직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가요? 물론 수많은 기업에서 수많은 직무가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실제로 면접을 볼 때 직무 전문가들이 오죠. 반도체, 그 다음에 IT, 경영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기업의 기본적인 직무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EO라고 해서 회사의 최고 관리 책임을 가진 지닌 경영자라고 하는데요. CEO 하면 대표이사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자고요. CEO는 최고 경영자라고 하고요. CFO는 단어수로 재무 책임자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이해하셔야 된다. CO는 운영하는 관리 책임자, CHO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아야 되죠. 인사 책임자, 그 다음에 CCO, CMO는 마케팅 책임자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시고 회사에 들어가시면 요번에 우리 회사의 CHO께서 CMO께서 CFO께서 COO께서 CCO께서 이런 단어들을 자꾸 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본적인 단어를 인지하고 계시면서 회사에서는 이런 단어를 쓴다는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하면 여러분들도 이번 교육에 마케팅과 영업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기업의 상품을 홍보나 광고를 통해서 판매의 수익을 만들고 소비자에게 그 물건을 사게 만드는 일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영업과 마케팅의 가장 핵심의 차이가 무엇일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업은 실제로 고객과 고객에게 내가 물건을 판매하고 내 수익을 발생시키게 하는 것들을 영업 직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고객이 필요한 물건을 만들고 그 물건을 제조하고 그 물건을 기획하고 그 물건을 하는 부분들이 영업이라고 하면, 마케팅은 고객이 직접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나 사회 있죠. 지금 이 시장에선 이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마케팅은 시장 중심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팀을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업은 일단 기본적으로 돈을 벌어와야 되는 팀이라고 하면, 마케팅 팀은 돈을 써야 되는 팀이에요. 물론 썼을 때 그 뒤에 수익이 발생시켜야 되는 것이 마케팅 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영업하면은 말씀드렸듯이 고객에게 어떤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셔야 되는 것은 B2B 영업과 B2C 영업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B2C 영업은 고객에게 직접 판매를 하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진짜 알고 있는 보험 영업이라든지 그런 걸 B2C 영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B2B 영업은 뭐냐요? B2B 영업은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죠.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함께 서로 협의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B2C 영업과 B2B 영업은 많이 다릅니다. 한 예로 은행을 갔을 때 창구에서 손님을 만나는 것들, B2C 영업을 하는 창구 직원들이겠죠. 그런데 기업에 대출을 하거나 기업에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 것들은 B2B 영업이 되는 거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삼성물산이라는 회사에서는 물건을 사갖고 와서 다른 회사에 넘기거나 판매를 진행하는데, 그런 과정에서는 B2B가 주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삼성전자에서 물건을 사들여서 판매는 어떻게 할까요? 삼성전자에서 물건 제조했습니다. 제조해서 전형적으로 하는 모바일 어떤 핸드폰 같은 경우는 매장에서 B2C 영업이 되겠죠. 일단 마케팅 팀이 시장에 그것을 내놓는 홍보를 할 거고요. 영업하는 사람들은 매장을 방문하면 B2C 영업을 통해 판매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에서 만든 반도체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일반인들이 살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거는 그게 다른 기업과 다른 국가와의 B2B 영업을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부분들이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 같은 경우는 마케팅 부서와 조금 다를 수 있고요. 어떤 큰 의미에서는 같이 들어갈 수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기획팀의 가장 핵심 경영기획 이런 쪽 경영지원 팀에서 있는 부분들은 실제로 가장 역할들은 전체적인 기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케팅 부서는 내가 요번에 이런 어떤 상품이 나왔고 우리 물건이 나왔다면 이걸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마케팅 부서가 한다라고 하고, 그것도 물론 기획과 홍보를 진행하겠죠. 하지만 일단 기획부서의 핵심은 우리 1년에 대한 부분들 방향성을 잡거나 그런 부분들 잡아가는 것들을 기획팀이라고 하면 되고요. 인사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채용을 위해서 가장 많이 만나야 되는 팀이죠. 인사팀. 근데 인사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HRM은 채용과 그리고 승진, 그리고 여러분들의 월급을 평가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하는 노사에 대한 부분들 하는 것을 HRM 부서에서 진행한다면, HRD는 그들의 인재 개발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사람을 뽑으면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회사에 필요한 인재를 성장시키고 승진자 교육을 시키거나 해서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HRD 부서이다 라고 보시면 돼서, 크게 인사에는 HRM과 HRD로 나뉜다 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총무부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시는 건데, 총무부서는 회사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일단 집안 살림을 하는데 외부에서가 아니라 회사 내에 어떤 서비스라든지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그런 것들,
총무팀에서 관할하게 되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그 회사에 뭐 회사원증을 만들어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 역시 총무팀에서 진행을 하고요. 실제로 많이 회사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직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것을 평가라기보다는 좋은 분위기, 워크숍을 준비하거나 이런 것들, 체육대회를 하거나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도 총무부서에서 많이 한다. 그래서 사실은 총무팀하고 인사팀하고 많이 관련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기업에 들어가면 총무팀을 통해서 먼저 근무하다가 나중에 인사팀으로 발령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총무부서도 여러분들 핵심 부서 중에 하나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구매 자재 부서는 뭐냐면은 잘 알다시피 실제로 그 회사의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는 핵심 내용에 대한 구매하는 부서를 재무부서, 자재부서 또는 구매부서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총무팀에서도 구매를 하는데 그거는 회사의 비품 같은 걸 구매한다면 이거는 원자재든지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는 것을 제조부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재무하고 회계 차이인데 재무부서와 회계부서가 같이 있는 경우가 있고 따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무 쪽은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하고 비용을 정리하고 이것이 합당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써도 되겠다. 그리고 이 비용을 투자해도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재무팀에서 많이 진행하고요. 회계팀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이 끝나고 나서 그 뒤에 정확히 금액이 산정이 되고 쓰였는지, 쓸데없는 비용이 나가지 않았는지, 라는 경우가 이제 회계팀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재무와 회계가 함께 있는 팀도 있고요. 재무와 회계가 다르게 있는 기업도 있다는 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공계에 이제 가장 많은 R&D 부서죠. 여러분들 이제 수많은 R&D 연구개발 쪽이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것을 연구하고 이공계의 대표적인 어떤 직무이다. 수많은 직무들의 R&D 직무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회사가 제조하고 회사가 제조회사로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R&D 팀이 그것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판매하는 곳이 이제 영업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에 내놓고 세상에 홍보하는 곳이 마케팅 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생산관리와 이제 품질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생산관리다라고 하면 일단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물건이 그 제조 풀부, 완제품이 나오는 시기적인 부분을 정말 많이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몇만 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시간 내에, 그 일정 내에 그것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결국은 수요 예측에 대한 부분들, 나오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공정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공정 관리하고 그 마감 때까지 잘 만들어낸 이런 관리를 하는 부분을 생산 관리라고 하고요. 품질 관리로는 생산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게 만들어지는 어떤 품질을 유지하는 부분들을 평가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생산관리와 품질관리를 한 부서에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생산관리와 품질관리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관리 쪽에서는 어떤 우리가 나가야 되는 그 날짜와 정확한 일정을 체크한다라고 하면 그런 가운데서 불구하고 우리가 만든 제품이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는 곳이 품질관리 업무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생산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로 그 물건을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그 완제품 만드는 그 실질적인 제조라는 것을 생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많은 것이 제조회사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금도 대기업들이 제조회사들 많이 있고요. 제조회사에서 이제 흔히 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IT 업무라든지 수많은 직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 산업과 분석 그리고 기업대에 대한 얘기,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을 진행하고 직무 담당자들, 직무 현직자들과의 어떤 인터뷰라든지 수많은 이야기와 그리고 멘토링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좋은 성과와 그리고 직무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업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직무는 다양하고 회사도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취업을 희망하신다면 첫 번째 반드시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 회사에서 내주는 첫 번째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고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기업에 반드시 취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산업, 기업, 그리고 직무 분석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여러분들 내용을 숙지하시고 퀴즈 꼭 풀어주시고 면접까지 잘 보시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자신 있게 면접을 통해 본인의 역량을 보여주셔서 반드시 원하는 기업에 취업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